1997년 10월 13일 오후 5시 50분. 한국 사회가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던 그 시절, 충청북도 청주에서 한 남자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52세의 평범한 가장 정해준. 그는 그날 저녁 평소와 같이 회사를 나섰지만 집에는 결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정해준은 위험하리만치 평범했습니다. 1997년 당시 청주 외곽산업단지의 한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20년 넘게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청주 시내버스 72번을 타고 30분간 출근하는 일상이 2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처와 소통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았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크지 않았습니다. 집은 청주 흥덕구 복명동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단층 주택으로 작은 마당과 대문이 있는 전형적인 서민주택이었죠. 아내 윤미라와 단둘이 살았고 대학생 딸 정수지는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정해준 부부는 참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옆집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 뒤에는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말이 없던 남편이 1997년 여름부터는 더욱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는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생각이 많은 듯 했지만 저한테는 그 속내를 말하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멍한 표정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집 안에만 있으려 했고 가끔 산책을 나가더라도 혼자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누구도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한 위기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97년 10월 13일 월요일.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정해준은 늘 하던 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아내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72번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30분 정도 걸리는 길이었죠. 회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10분경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9월 말에 마무리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의 정산 서류들이었죠. 꼼꼼히 숫자를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그날 오전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동료 3명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날 메뉴는 김치찌개와 국밥이었는데 정해준은 국밥을 선택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도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동료들은 증언했습니다. 오후 2시, 그는 거래처 미팅을 위해 회사를 나섰습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건설 자재 업체와의 정산 회의였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업무였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거래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팅에서 정해준이 갑자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계약서 조건 중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혜준 씨와 일해왔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평소에 정말 조용한 분이거든요.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거래처 과장의 말입니다. 미팅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정혜준은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혜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 그는 동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퇴근 후 들를 곳이 있다며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다고 동료들은 증언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로 그곳에 가야 했을까요? 회사 근처 흑백 CCTV에 찍힌 그의 마지막 모습. 검은색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좁은 골목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빨라 보였고 자주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그의 흔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치 땅이 꺼져서 삼켜버린 것처럼. 그날 밤 9시, 아내 윤미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어도 8시면 들어오는 남편이었거든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연락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삐삐로 메시지를 남겨봤습니다. 언제 들어와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연락 없이 늦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내의 증언입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윤미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더욱이 1997년은 외환위기가 몰려오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는 성인 남성들이 많았거든요. 하룻밤 자고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아마 어디선가 연락이 올 거예요.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미라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그날 밤 윤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삐삐와 전화를 계속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계좌 사용 기록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혜준 씨가 며칠째 출근을 안 하는데 집에서도 연락이 안 되나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한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사흘 후 경찰은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혜준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회사를 나온 뒤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물 한 병과 빵 하나를 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15분경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의 증언입니다. 그날 저녁에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물하고 빵을 사갔어요. 별로 특이할 건 없었는데 좀 급해 보였어요. 계산하면서도 자꾸 밖을 보더라고요. 편의점을 나온 정혜준은 동쪽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집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 이후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몇 명의 증언이 들어왔지만 내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반쯤에 검은 가방을 든 남자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걸 봤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서둘러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목격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무심천 다리 쪽으로 향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어가더라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끊고는 화난 표정으로 어디론가 갔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착각한 걸까요? 혹은 서로 다른 사람을 본 것일까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실마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청주 무심천 둔치에서 그의 가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새벽 조깅을 하던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강변 산책로에서 조금 떨어진 풀숲에 가방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버린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서류들이 들어있어서 신고했어요. 가방 속에는 지갑과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 15만 원도 그대로 있었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일반적인 강도나 납치라면 가져갔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 서류들 사이에서 이상한 쪽지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다. 단 6글자. 공책을 찢은 것 같은 작은 종이에 볼펜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윤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남편 글씨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20년 넘게 산 남편 글씨를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글씨체도 다르고 남편은 볼펜을 잘 안 써요. 항상 샤프를 썼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쓴 것일까요? 왜 하필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혜준의 가방은 어떻게 그곳까지 갔을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혜준에게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금융 기록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1997년 7월부터 정혜준은 꾸준히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월 15일 300만 원, 8월 2일 250만 원, 8월 30일 400만 원, 9월 15일 350만 원. 총 1,3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정혜준의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으니 상당한 금액이었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은행 직원들의 증언도 이상했습니다. 정혜준 씨는 20년 넘게 우리 은행을 이용하신 분이에요. 평소에는 정말 조용한 분이었는데 올 여름부터는 좀 달랐어요.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뭔가 긴장한 듯 보였거든요. 또 다른 은행 직원의 증언입니다. 자주 두리번거리셨어요.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서둘러서 나가시더라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혜준이가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으려 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늘었어요. 원래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웠는데 요즘엔 한 갑도 넘게 피우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범해 보였던 정혜준에게는 가족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가정도 사실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딸과의 학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증언도 나왔죠. 딸 정수진의 증언입니다. 사실 아빠와는 올해 초에 학비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반대하셨거든요. 그때 아빠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아빠와는 거의 대화를 안 했어요.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그것도 안부 정도만 묻고 끝났어요. 가족 간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올 여름부터 그 집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원래도 조용한 편이었는데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도 거의 안 들렸어요. 가끔 정혜준 씨 혼자 밤늦게 산책 나가는 걸 봤는데 뭔가 힘들어 보였어요. 만약 아빠가 스스로 떠났다면
우리 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빠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자책하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청주 외곽의 한 모텔에서 발견된 CCTV 영상. 거기에는 정혜준과 닮은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텔은 청주 시내에서 20km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들이나 영업사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죠. 모텔 사장의 증언입니다. 10월 15일 저녁 9시쯤에 손님이 하나 왔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하루만 머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계속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도 창문을 자주 열어서 밖을 보더라고요. 새벽 5시쯤에 나갔어요. 체크아웃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나중에 방을 확인해 보니 침대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CCTV 화질이 흐릿해 그 남자가 정혜준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였고 평소 정혜준이 입던 옷과도 달랐습니다. 만약 그가 정혜준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무엇을 피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의 신분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정혜준의 신분증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수도 있었죠. 경찰은 모텔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은 논밭과 야산뿐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들이 나타날 때마다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의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흔적은 있는데 그 흔적들이 서로 맞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실종인지 가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혜준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98년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윤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나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살아있기만 하다면. 딸 정수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길에서 아빠 뒷모습 같은 사람을 보면 뛰어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 또 실망할까봐.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 계속 찾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내는 지금도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아직도 저녁 8시만 되면 현관 쪽을 봐요. 혹시나 해서요. 문소리가 나면 가슴이 뛰어요.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거나 바람 소리예요. 2025년 현재 정혜준이 사라진 지 27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그가 일하던 산업단지는 발전해서 신도시가 되었고 그가 살던 주택가는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무심천도 정비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한 가지만은 그대로입니다. 그를 찾는 가족들의 마음. 딸 정수진은 이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장의 무게, 책임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더 보고 싶어져요. 제 아이가 할아버지 얘기를 물어볼 때가 가장 힘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혜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정말 스스로 떠난 것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갈등을 견디지 못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97년 외환위기 시기, 많은 가장들이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기도 했죠. 정혜준도 그런 경우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비밀리에 인출한 거액의 현금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빚을 졌거나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1990년대 말 한국의 성인 남성 실종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 압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 사업 실패, 주식 투자 손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가장들이 충동적으로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실종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혜준의 경우는 일반적인 가출과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된 흔적이 거의 없었고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의 필체가 다르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혹시 정혜준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휘말렸을 가능성입니다. 1990년대 말은 조직폭력배들의 사채업이 성행하던 시기였죠.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견고한 것일까요?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정혜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 주변에서 누군가 사라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사라진다면 누가 당신을 찾을 것입니까? 2025년 현재 정혜준 실종 사건에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과거 미제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90년대 실종 사건들의 특징은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CCTV도 많지 않았고 디지털 수사 기법도 발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이라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DNA 검사 기술의 발달로 신원 미상의 유해들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혜준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가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은 대부분 퇴직했고 목격자들의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증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내 윤미라의 말입니다. 1997년 가을, 충청북도 청주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혜준이었습니다. 52세의 평범한 가장.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사람. 누구도 그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설명도 없이. 정혜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그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중에 요즘 말이 없어진 사람이 있지 않나요? 혹시 당신의 동료 중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고민이 있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혜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녀오겠습니다였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평범한 인사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가.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혜준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그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었다면 그의 영혼은 평안할까요? 27년 전 그날 청주의 좁은 골목길에서 사라진 한 남자.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